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5151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인재가 많은데요. 그 완고집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603 쓰시는 분께서 우리같이 서민들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어떻게 성적 미달자가 장학금을 받나요? 어이가 없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뜨겁습니다. 주곡으로 계속 뜨거운데요. 잠시 후 한부만 판다에서 뜨거운 이 사람 다시 한번 깊게 파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제도 잠시만 짚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사태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돌아올까 우려가 큽니다. 홍콩 현지 연결해서 잠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이동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에서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지금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홍콩으로 건너와서 네. 대학원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지금 현재 변호사로 한 9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홍콩에서 생활하신 것이고 결국 삶의 터전은 홍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지내시면서 불안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경우는 있었을까요? 최근에 그 시위 현장 인근에 근접하지 않으면 그다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나 해외에 계신 고객분들이나 상담차 방문하시는 일정을 연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지하철이 정시 운행되지 않거나 길이 막히는 경우 등이 종종 있어서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기보다는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시위대가 뭐 전철도 운행을 못하게 하고 공항도 출발하는 걸 못하게 하고 또 은행 ATM기에서 현금도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홍콩 사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그 파국으로 치닫는다라고 하면 곧 그 범죄인 인도법 송환법이 통과된다거나 아니면 중국이 무력 진압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예. 그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다면 당연히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은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라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로서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그때 홍콩 수출액은 한 460억 달러였는데 이제 한국과 중국이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홍콩을 우회 수출로로 이용하는 이유는 2003년도에 중국과 홍콩 간 체결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따라서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네. 이번 문제로 사태가 악화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중국이 무력 진압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예, 제 개인적 소견으로도 중국이 무력 진압, 특히 그 천안문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물론 경제적으로서 이미 GDP나 이런 면에서는 중국의 다른 도시들, 베이징, 샹하이 또는 심천 이런 도시들에 이미 밀린 지가 오래됐지만 예. 사실 홍콩이란 이 행정자치구의 중요성은 중국 입장에서 세계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홍콩이라는 나라를 짓밟고 이제 무력으로 진압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사실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홍콩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피부적으로 느낀 것으로 보았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는 홍콩의 영업장을 갖고 계신 그 국내 수많은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 같은 그런 업체들은 이제 싱가포르로 옮겨가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건 중국 본토가 증대해준 막대한 달러 대출, 거의 수조 달러에 대한 자금 회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이제 그 중국 금융 위기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사실은 이제 홍콩이 금융허브였었는데 오히려 경제를 압박함으로 인해서 홍콩 길들이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콩을 길들이기를 할 것이다라고 뭐 말은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일국 양제 체제라는 그런 그 특별한 법적인 국제 조약에 따르면은 홍콩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 자치 권한이 인정받은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실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이 되는 그런 조치일 것이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 국제적인 이미지 상에서 이러한 국제 조약을 어기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이 이제 국제 시장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선전의 경제 규모가 홍콩을 밀어내고 아시아 5대 도시를 발돋움했다. 뭐 이런 뉴스 들리고 각종 법령을 예.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면서 오히려 홍콩을 밀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내부적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여쭤본 건데요. 아직 거기까지 걱정할 예.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 홍콩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나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홍콩이기도 하지만 예. 중국 자신들 입장에서도 외국으로 나가는 관문이 바로 홍콩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입지에서 선전이나 상하이 이런 곳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홍콩의 그런 그 관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홍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게 어쨌든 홍콩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변호사시니까 정말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홍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이든 사업이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곳인데요. 혹시라도 홍콩 현지에서 시위대에 휘말려서 문제가 생기거나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예컨대 얼마 전에는 관광객이 또 한번 시위대에 휘말려서 경찰에 잡혀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일단 홍콩은 중국보다는 그래도 영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그런 지역이니까요. 네. 아직까지도 중국의 시스템보다는 영국의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과 같이 묵비권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꼭 체포가 되었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위 근처에 가셔가지고 오해를 받으셔서 되신 경우에는 더욱이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포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홍콩 경찰 쪽에서 이제 홍콩에 있는 저희 그 총영사관에 바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이 가면은 영사관 쪽에서도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또 이제 그쪽에서 직접 이제 어레인지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본인께서 직접 어레인지 하신 그 변호사님이 오시까지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이제 변호사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조언을 받아서 이제 진행한 것이 맞겠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홍콩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변호사를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영사관에 연락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 현지의 이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9959 쓰시는 분께서요. 코끼리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죠. 장학금 종류에는 성적 장학금, 근로 장학금, 향토 장학금, 부모님 장학금까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건 성적과 관계없는 면학 장학금이다. 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결국 조국 이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오늘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할 것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좀 무성의하게 네?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좋은 사람이 못 돼요. 아, 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함께 합니다. 예, 좋은 사람 김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 2부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할 말이 많은 우리 한 분만 판다까지 나오시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시겠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배경음악하고 목소리가 좀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조국 후보자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어느 분 얘기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세요.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적폐 세력의 반대 이건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과 적폐 그 전에 어떤 기득권을 가졌던 분들의 반대가 예. 유사일에 그러니까 역대 청문회 중에 가장 높다. 그건 이제 역으로 보면 그 반대하는 세력을 또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조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두려운 어떤 세력이 분명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점일 수도 있다. 약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강점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조국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강점이 돼버린 거죠.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 후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후보다. 정체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장점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장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특별히 뭐 꼭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만 하는 장점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법은 뭐 법원은 뭐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하겠어요. 검찰개혁 뭐 얘기하는데 뭐 검찰개혁 어차피 그 안은 어차피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 네. 그럼 국회의 문제인 거지.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조국 후보자가 온들 박상기 장관이 계속 한들 검찰 출신 온들 어차피 지금 그건 국회의 몫이지 여의도의 몫이지 과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과천과 서초도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저는 장점 잘 모르겠어요. 검찰 개혁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지. 아니 이미 왜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법안이. 과천에 있는 법무장관이 하는 게 아니다. 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하시면서 그러세요.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네. 패스트트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걸 어떻게 보면 중단시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시도가 그러니까 이 일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시도를 하면 그거 막을 수 있는 건 민주당이지 법무부잖아요.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은 장관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안이 나오기 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네. 안이 나와서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된들 네. 뭐 약간의 마이너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물줄기를 밟고 만큼 뭘 차이가 있겠냐. 지금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초대 법무부 장관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앉혔다. 그럼 뭐 법무부에서 그걸 만들어내니까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지금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국회로 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거의 하루에 하나씩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고 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가족 청문회냐 조국 청문회냐 뭐 이런 의견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TF팀까지 만들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한 명의 후보자 때문에 TF까지 만드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런 그거는 얘기도 있는데요. 조국이라는 사람의 지금 일종의 상징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정도 의혹이 나왔는데
뭐 그냥 관료 출신 뭐 경제부총리 뭐 후보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캠프 출신 교수 출신 뭐 후보 이러면 뭐 이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권에서 결사 방어하려는 것도 그런 거 똑같은 건데 조국이라는 사람의 무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서 김현정 교수도 얘기해 주셨지만 현 정부 개혁 정책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현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후보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거론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저 얼마 전까지 유시민 전 장관 생각했는데 대권 후보로요? 네, 대권 후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 총선 그다음에 대선에 있어서 현 여권의 집권 연장 플랜에 핵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 이번 기회에 막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명하면 임명합니다. 설사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냥은 못 보낸다는 최소한 상처를 입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좀 결사 방어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법무부 장관을 누가 하냐, 조국 후보자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권의 집권 연장 계획과도 맞닿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판이 굉장히 커진 판때기다 이게. 그러니 양쪽이 지금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죠. 네, 판때기는 아니고 판으로 하고 판이에요. 있습니다. 네. 근데 가끔 이런 용어도 써줘야 또 방송에 생동감이 있어요. 네, 김현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한증이라고 혹시 양편님 들어보셨어요? 공한증이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만 만나면 굉장히 두려워서 경기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 이제 공조증,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 그 후보가 법무장관이 됐을 때 본인이 어떤 빼앗기는 게 많거나 본인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적폐들이 드러날 수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뭐 그만큼 반증이다 좀 보고요. 결국은 오히려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됐을 때 네.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됐다. 결국은 이게 청문회만 통과됐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국은 개혁을 무시하게 됐다. 왜냐하면 본인을 어떻게 보면 장관으로 만들어진 이 엄청난 세력들에 대해서 그 세력의 어떤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에 장관직을 통과만 된다라면 훨씬 더 개혁적이고 훨씬 더 정체성 분명한 장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을 때 공조증 그러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면 제가 적폐 세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스스로 저는 그렇게. 스스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좀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괜찮아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자인하기 때문에. 왜냐면 보세요. 네. 제가 이것도 개인 얘기예요. 제가 삼성 변호사 출신이죠. 그러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죠. 그러면 현 정부 기준에서 적폐 마크 2개 달고 있는 거예요. 네. 삼성하고 새누리당. 네. 어쨌든 적폐는 아니죠. 아니, 뭐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자 봅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조국 후보자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는 뭐 조국 후보자의 능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로 두렵진 않은데 대선 후보로서의 조국은 두려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 정부의 개혁 왜냐면 결국 집권 연장한다는 건 현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네. 예를 들어서 임기 말에 지지도가 10% 무너지면 집권 연장 안 되죠. 기본적으로 35, 40 정도는 가줘야 이제 집권 연장이 된다는 거니까 정권 연장이 된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현 정부 개혁 정책의 상징이라는 측면 하나 있고 지역이 부산이에요. 네.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산입니다. 누가 수도권이래요? 부산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설명은 시간 많은데 해드려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현 야권, 이 적폐, 이 자한당 계열이 네. 지난 대선 말고 대선 2번 자한당 졌잖아요. 말고 한국당으로 해주세요. 한국당 네. 계열이 2번 졌잖아요. 이회창 후보 때. 네, 그랬죠. 그때 다 부산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흔들린다는 건 보수 세력에 있어서는 대선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부산 출신인 조국 후보자가 대선에서 후보로서의 가지는 강점은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두려워요.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조국 후보자는 뭐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네, 후보로서는 뭐 능력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 보진 않아요.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대선 후보로는 별로 없다기보다 아주 뛰어나 보지 않는다. 좀 아주 언어를 뛰어나 보이지 순합시다, 아주. 않지만 대선 후보로는 상당히 무서워 보인다. 뛰어난 건 아니다. 지금 또 없다고 하긴 또 그러니까. 네, 계속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0753, 쓰시는 분께서 조국 후보자 서울대에서 8월에 강의 한 번 안 하고 어마어마한 급여 받았다고 기사 났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1642 쓰시는 분께서 이제 한 달치 월급 다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1642 쓰시는 분께서 평소 이미지에 비춰볼 때
그래서 잡다하게 드러난 문제점이 업무 능력에 비해서 국민 감정에 어떻게 비추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신 분 계시고 1259 쓰시는 분 혼자 깨끗한 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과나 반성을 안 하는 것이 좀 더 부담스럽다. 부적절하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650 쓰신 분, 이 말은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가 기득권이 아니면 누가 기득권인가요? 우리 서민들은 뭔가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보여주었던 지향점이나 이미 그 대중에게 비춰준 이미지나 이런 것하고 실제 이번에 드러난 것들을 살펴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배신감을 좀 느낀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도 좀 그런 측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쟁점이 될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의 칼럼이나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선하고 네. 도덕적이고 뭔가 고고하고 뭐 그런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본인이 썼던 칼럼들하고 배치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조국 후보자가 송파구 아파트를 IMF 때 경매로 싸게 샀어요. 네. 그거 자체는 비난하는 일은 아닙니다. 부러운 거죠, 솔직히 말씀. 왜?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는 권장할 일이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조국 후보자는 그런 거는 조금 옳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후에 칼럼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IMF를 초래한 관료와 정치인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양생되고 집 잃은 사람이. 그러면은 그 집을 싸게 산 본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과 본인이 했던 칼럼 말들이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뜨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언행불일치가 문제다. 네. 그리고 예. 자꾸 조국 후보자가 법률 얘기해요. 뭐 법대 교수 아니랄까. 저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교수 폴립해서 또 법률과 학칙에 따랐다. 맞아요. 네. 이번에도 법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 근데요. 고위공직자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법적으로는 합법인데요. 이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불법이면요. 여의도 청문회나 못 가요. 서초동 포토라인 서야지. 그건 네.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정치적 정당성을 갖췄느냐, 국민의 여론을 움직였느냐, 도덕성을 갖춘 이걸 따져야지 저는 법적으로 맞으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라는 건 그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야. 네. 법을 다루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제 법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법은 기본이라는 거 제 얘기는. 법조차도 어긴 사람들이 굉장히 법은 많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네. 여기 서초동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월급을 받았다. 전 예를 들면 올 상반기에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다 받았거든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다 얘기하는 거고 조국 후보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나 선진화법과 관련돼서 경찰이 와서 조사받아라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조국 후보를 다뤄야 될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대부분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돼서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찰 조사를 받으라니까 본인들은 당론에 따르겠다 그러면서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진짜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국 후보가 그런 실정법을 어긴 게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법은 법이고 또 다른 건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굉장히 그러면 청문회에서 어떤 걸 따지는 거냐. 청문회라는 자리가 결국은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걸 따지는 거냐. 그 사람이 그 직을 잘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실제로 법을 어겨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다루는 거지. 그러면 법은 놔두고 그러면 다른 걸 다루는 거다. 그러면 정말 난감한 거죠.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럼 이혼 문제를 다루고 이런 건가요? 네. 9959 쓰시는 분께서 노영희님 답답합니다. 교수나 교사나 방학 때 다 급여 받습니다. 그런 걸 같이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현선 교수님께서는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여기서 말하는 교수는 조국 교수를 특정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돈 받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바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껏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리만 선이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너네도 결국 마찬가지로 정략과 당리당략을 따지는 사람들 아니냐. 이게 이제 부각이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는 4867님의 말씀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법부의 수장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다면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왜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건 이제 예. 사실 인사청문회가 원래 청문 보고서 요청 올라오고 15일
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8월 29일까지. 네, 근데 이제 그게 8월 29일이냐 9월 초냐가 약간의 기산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사위원회 오는 걸 얘기하는 거냐, 국회 자체에 온 걸 얘기하는 그거 아주 기산점 차이는 있는데 일종의 사실은 여야가 약간 정략적인 건 있죠.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건 길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왜? 지금 아침 조간신문 보면 펼 때마다 뭐 하나씩 나와요. 그렇죠. 예. 그거 더군다나 이 조간신문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파는데 조금 파는 분야가 달라요. 좀 보니까 하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느 신문은 요 웅동학원 쪽을 파고 어느 신문은 사모펀드 쪽을 파고 근데 네. 오늘은 똑같이 다 딸을 파더라고요. 딸을 봐요, 전부 다. 네. 지금 오늘 다 딸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국딸 이렇게 나오죠? 조국딸, 네. 네. 그래가지고 워낙 하나 보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은 언론에서 하는 청문회를 길게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인사청문 하기 전에 이미 다 그룹의 상태에 만들어서 링에 올리고 요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당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더 언론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인사청문 열어서 하루만 버티면 네. 대통령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네. 아마 그런 어떤 양쪽의 전략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8월 안에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8월에 한들 자유한국당 9월 초에 한들 며칠 한다 뭘 차이가 있겠어요. 어차피 지금 8월 말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광복절 전부터 시작해서 보름 하는 거거든요. 네. 언론청문회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더 끌면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정략적이라는 얘기들 벌일 수도 있으니 그냥 8월 말에 더울 때 저도 하루 쉬게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 김 변호사님은 오랜만에 궁금해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좀 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오랜만에요. 하루에 하나는 해요. 그래서. 네, 저는 네. 이것도 공조증에 있다고 봐요. 모르게 별로 안 대단하다니까요. 공화증. 정말 두려워 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김 변호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난 기다리고 있구만,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말에 자유한국당 역으로 운영이 네. 기억나실 거예요. 운영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을 다루는 또 국회 상임인데 운영위에 일종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정무수석 나와라. 그래서 계속 요구해갖고 이제 그래서 전례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일종의 그 당시에 몇 가지 이제 그 김용균 뭐 비정규직법과 관련돼서 이제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이제 수용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네. 갖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굉장히 본인의 성취처럼 얘기했는데 뭐 앵커님 어떠세요, 기억이? 그 당시에 조국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코의 답변하면서 완전히 그 일종의 뭐 속된 말로 깨죽을 만들어 버렸죠. 깨지기요? 네. 이건 너무 속된 말인가? 네네. 아무튼 굉장히 어떤 힘을 못 쓰게 만들었는데 네네, 지금 그렇죠. 아마 자유한국당도 두려운 게 그걸 거예요. 지금 결국은 언론 플레이, 이제 의혹을 날리는 것으로는 굉장히 이제 본인들이 득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실제 조국 후보가 등장을 해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이장년 문제도 그걸로 인해서 조국이 무슨 이익을 얻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인의 뭐 예를 들면 동생의 이혼 문제도 결국은 조국이 거기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증여를 했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지 조국 후보가 낼 일은 없는 거잖아요. 동생의 어떤 빌라와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로 딸의 문제도 결국은 뭐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교수가 그 장학금을 만든 교수가 나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사재를 들어서 본인으로 만든 장학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장학금을 받은 대상도 선정하고 기준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 근데 그 2016년 장학금을 줄 당시에 조국 수석이 될 거라고 예를 들면 본인이 막 예지력을 발휘해갖고 막 예측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답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코너에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청문회 자체를 굉장히 늦게 열게 하기 위한 추석까지 이 문제를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정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참고로 딸이 이득을 얻으면 아버지가 제3자 뇌물죄로 원래 처벌받는 게 법 원칙인데요. 물론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유기사군님 말씀하십니다. 장관들 청문회 할 때마다 의혹 쏟아지고 싸우는 거 지겹습니다. 그렇게 밝혀야 할 것이 많다면 야당도 얼른 청문회 일정 잡고 국회에서 짚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신문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김태현 변호사 팬이 들어오셨나 봐요. 김태현 훌륭하신 왕팬 분이십니다. 0114 하시는 분 있으시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김태현 왕팬. 아,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랬냐면 김태현 변호사가 말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7681 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10초만
지금 여기서 한 번도 칭찬 못 받으신 김현성 교수님 시초원 잠깐만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드려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지금 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네. 결국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왔던 문재인 정권 이후에 촛불 이후에 만들어왔던 네. 그 전선들이 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조국 후보의 어떤 통과와 통과 아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 분만 판다. 제대로 파지 못했지만 저도 다음에 한 번 5초만 더 하면 파는 안 돼요? 걸로. 네, 좋습니다. 5초만 하십시오.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다.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런 게 막 보도될 거나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몰랐을 것이다. 이 정도, 왜냐면은 민정수가 거의 셀프 검증하다시피 한 건데, 네, 법무장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몰랐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 네. 아마 굉장히 고민의 시간이 될 거다라는. 네, 그죠?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코너 마련하도록 연락하세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만 판다.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어제 속보로 전해진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소미아 카드 전문가와 함께 같이 연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사이사고 쓰시는 분께서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요? 청문회 하시는 의원님들도 검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4867 쓰시는 분. 조국 후보가 청문회에서 이겨도 이긴 건 아닐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뉴스탐구 생활. 오늘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 뉴스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한일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내일 베이징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시기가 조금 미묘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시점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시행일 일주일 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움직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장 전문가 누구보다도 핫한 분 양국 국가안보분석연구원 스튜디오에 함께 모시고 이 문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에 예.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예. 우리 그때 뭐라고 말했죠? 또 쏠 거다라고 말했었나요? 예, 또 쏠 거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 정도는 우리도 맞출 수 있다. 예. 아니고요? 예. 일단 훈련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훈련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쏠 거는 거의 다 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니까 예, 현실적으로 더 이상 쏠 이유도 없겠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으로 한번 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당분간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북한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만만치 않다. 사실 예. 생각보다 많이 발전돼 있더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이번에 쏜 마지막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요? 일단은 딱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때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명중률을 보여줬다는 것이요. 그럼 네. 뭐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막 돈이 많고 막 뛰어나고 그래서 스마트 무기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북한은 이런 거 못 가진다. 네. 아니라는 거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스마트 폭탄을 이제 북한도 가질 수 있구나. 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난번에 쏜 미사일은 그게 스마트 폭탄이에요. 그 재래식 무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게 뭐냐면요. 정밀하게 유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딱 때릴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알섬이라고 섬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맞췄다는 거죠. 그렇죠. 조준도 정확하고 예. 자기네들이 다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24일까지 파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지소미아 문제. 아직 청와대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지금 여러, 집단의 우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의 우려를, 청와대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좀 신중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일본과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해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들고 나왔었어요. 처음에 지소미아 파기 우리도 이걸 카드를 예. 줘야 된다. 예, 그러다가 여당에서 이거 우리 강력하게 한번 써보자라는 기류가 강하다가요. 예. 최근 들어서 좀 신중 모드로 돌아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베이징에서 회동을 하고 내일은 또 한일 양자 회동도 따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한중일이고 예. 이게 지소미아 폐기를 두고 일본도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은 일본은 외부적으로는 뭐 폐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소미아가 네. 핵심적인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지냐의 것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요? 되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깬 거 아니야. 이건 한국이 깬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책임 한국에 있어.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카드가 아니라 저희한테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독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네. 소위 이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지소미아라는 구도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한국과 일본 간의 최소한의 협력 고리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데 네. 이걸 우리가 끄는 형식이 되면은 결국 미국 쪽은 저 한국 쪽 문제네라는 식으로 끌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평화 무드에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커다란 관계를 보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소미아의 뜻이 뭔지도 모르시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절차에 관한 건데 이게 마치 뭔가 막 그 안에 정보가 대단한 게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접근을 하신 그런 분들은 조금 좀 공부를 더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안타깝다는 그럼 거죠. 미국이 그 정도 뭐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파괴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문제라고 볼까요? 그게 우리한테 아니죠. 영향 그게- 많이 미칠까요? 그게 아니죠. 뭐냐면 네. 이 구도, 협력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걸 한국이란 나라는 깰 수가 있구나. 쟤들이 깼구나. 이런 식의 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미국도 사실 우리한테 특별히 도움 요즘 안 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예. 일본에 좀 갔다가 우리 쪽 조금 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일본 쪽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일본 쪽이 훨씬 더 그러니까요. 가깝다고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비핵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을 대한민국의 이익에 맞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네. 미국 쪽의 워싱턴의 신뢰를 우리 정부가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네.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좀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 미국이 우리한테 조금 덜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예. 인식하고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 협상 국면을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이제 일단 한일 장관 담판 이후에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명한 수를 두기 위해서 강경화 장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거다. 네. 이 어떤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뒤섞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이 동북아에서 이제 누가 더 센지 삿바잡는 그런 싸움이기도 한데 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저쪽에게 타격을 입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한 그런 것을 쥐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붙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지냐의 문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예.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있을 회의에서 혹시 다음 달에 있을 그 11차 협상을 위한 준비 성격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티모시 베츠 그 부차관보라고 이전에 이제 10차 협상 때 대표했던 분이 지금 같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네. 통상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제 그 새로 된 분이 지금 임명이 돼서 같이 오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결국은 이제 와서 일종의 미리 좀 준비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워링샷을 던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협상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네. 급격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방위 분담금 뭐 한 뭐 거의 5배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변화가 있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갈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없이 만약에 훅 들어오게 된다면은 서로 진짜 거의 파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협상 대표가 바뀌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예, 보시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라인을 내가 이뤄야 될 라인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뭐 5배 올려가지고 받겠다라는 식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대표로 와도 결국 뭐 대통령 입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 원래는 보통 5년을 기한으로 해서 한 인상률이 4% 정도로 유지를 그동안 해왔던 게 맞는 건데 예. 트럼프 들어서서 계속해서 그 주기도 짧아지고 금액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 트럼프는 지난번에 자기 뭐 무슨 기금모금 파티에선가요? 임대료 받으러 다니는 게 더 쉬웠다. 뭐 한국에서 방위비 달라고 하는 거 아니, 임대료보다 훨씬 더 받기가 쉬웠다 이렇게 예.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자주 하면 결국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앞으로 예.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부담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반드시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그것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5년으로 하게 된 건 이제 서로 협상하면서 양쪽에서 칙칙해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가 인상을 적용해서 하자. 괜히 1년마다 만나면 서로 피곤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5년을 했던 건데 네. 2년 했던 시기도 있고요. 아, 그래요? 2년 했던 시기도 있어요? 3차부터 5차까지 2년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6차, 7차는 1년씩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뭔가 조정해 나가고 충돌이 있는 시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년 단위로 해서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 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은 다시 뭐 5년마다 한번 협상하는 걸 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게 자꾸 우리가 여기서 피로감을 느끼지 말고 자꾸 우리의 주장을 논리적인 것들을 쫙쫙쫙쫙 뽑아가지고 해서 미국 쪽에다 설득을 시키고 하면서 아, 이거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설득 이론이 보통 하는 게 어쨌든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똑같은 멘트를 똑같은 어조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결국 미국도 그런 전략을 쓰고 우리도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한국은 부자 나라다. 우리는 한국당에 3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82년간 도왔지만 아무것도 못 얻었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일단 앞에 82년간 도왔다는 건 맞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는 좀 왈왈왈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주한미군의 의미 자체는요, 네. 어떤 의미도 있냐 하면은 사실은 유라시아 세력에 대한 견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미국 뭐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견제, 그 앞에 최전선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걸 부정하건 부정하지 않건 간에 분명히 이것은 미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가져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거리 미사일과 분담금 사이 상관관계도 주목이 되는데요. 예.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된다면 또 그 비용을 명목으로 그 방위비 분담금도 증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논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주한미군 주둔 하는데 들은 비용이 한 20억 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갑자기 50억 불 정도로 이제 얘기를 올려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건데 그 기조가 뭐냐면 우리가 전략 자산도 전개하고 훈련도 하고 근데 훈련하는데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논리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 한국에 배치한다? 그럼 이거야말로 또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의 논리가 되는 거죠? 트럼프의 그렇죠. 논리가 트럼프의 되는 거죠? 논리가 되는 이야, 여러 가지로 참 깝깝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7277번님께서요.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위공직자에게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국민의 마음 당연한 것입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